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 충격적인 감소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매매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요. 자,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의 내관 중에서 가계부채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좀 보면 될까요? GDP의 100%가 넘어갔죠.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도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뭐 사실이 그렇고. 근데 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가 왜 그렇게 커졌을까?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270% 그렇게 돼요. 정부 부채가 한 50% 되고 기업 부채가 한 120% GDP에 그렇게 해서 한 270 되거든요. 중국이 얼마냐면 290%예요. 근데 중국의 가계 부채는 70%가 안 돼요. 기업 부채가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합쳐보면 한국이 이렇게 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보셔야 돼요. 은행에서 이제 신용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용 공급량은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든가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신용 총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가계로 대출하기도 하고 기업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으로 많이 갔죠. 근데 그게 탈이 나서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기업 부채가 너무 커서. 그 이전에 산업에 돈 빌려주는 거는 좋은 거고 가계 소비에 빌려주는 건 나쁜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돈은 그냥 돈인 거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다가 빌려주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기업들은 또 겁을 먹고 돈을 안 빌려가게 됐던 거고. 그런데 2003년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용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기업은 잘 안 빌려가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가계로 간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가야 되는데 가계가 좋으냐 기업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계가 나아요. 가계부채가 낫다. 오히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71%가 주담대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떼일 염려가 없는. 근데 이게 기업부채가 되면 신용이 굉장히 많고 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갈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꽤 있어요. 그건 단순히 은행의 입장에서 위험한 것일 뿐만이 아니고 나라 경제 전체에서 똑같은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계부채를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단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 소비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71%는 주담대지만 나머지 20 몇 %의 그 신용대출 이쪽 부분이 잘못하면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이런 거는 위험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높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더 상승을 한다면 자산 불평등도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지켜보면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산 소유자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특히 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시스템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그게 금리 정책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통화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건 한국은행이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대출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죠.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그 집을 사기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 일이 발생을 한 게 코로나 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0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값도 그때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러다가 2022년 9월, 8월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 값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금리를 낮추면 또 올라가겠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금리를 낮추면 안 돼요. 금리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중에서 금리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면 그러면 안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주택 공급 시장을 한번 놓고 보자. 안 팔려서 걱정인가? 안 지어져서 걱정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안 팔려서 걱정이잖아요. 안 팔려서 걱정이 더 커요. 안 지어져서 걱정보다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주택 구입 능력이 있으면 지어진다. 구입 능력이 없으면 안 지어진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자산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부작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런 현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격차를 늘리지 않으려면 금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원래는 그 국제정세 거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주 종목이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 그러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 충격적인 감소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이잖아요. 0.7 밑으로도 떨어져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가 소멸하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 합계 출산율 0.7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한 쌍이 가임 기간 내에 아이 0.7명을 낳는 겁니다. 자, 그럼 2명이 0.7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남녀가 54를 넘어가게 되면 이 땅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인구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노인은 많겠죠. 수명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많다. 그런데 가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한 30년마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한 60년 지나고 나면 인구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대부분 다 노인이에요. 노인은 돈 쓰지 않아요. 실버 산업은 될지 모르겠지만 온 천지가 다 빈집들일 것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돈 쓰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얼마 없는 젊은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서 아마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이 값이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일본을 보면 안다. 동경 시내 중심가에 소위 맨션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 아주 고층 아파트들. 그런 데는 값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젊은 사람 중에 예전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집은 값이 올라간다. 또 그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값이 올라간다. 근데 그런 지역은 어딜까? 아마도 대도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글로벌 시장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값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멀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데 정말 잘 나갔는데 이제 점점 더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그런 데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하고의 연계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만 또 놓고 보면 뭐 9평 기준으로 30평대 아파트가 이미 모 아파트는 62억까지 실거래가 됐다고 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15억에서 한 20억 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떻게 조금 글로벌하게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너무 좀 거품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기에는 비싸죠. 비싼 집이라고 해서 근데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경제학에서 그 말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잘못하면 꺼진다. 이건 반드시 꺼지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꺼질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치와 매매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별로 쓸모도 없는데 값만 비싼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붕괴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거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거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월세하고 매매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돼요. 월세는 사용 가치잖아요. 월세는 거품이 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월세를 산다고 해서 나도 월세를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낄 수 없는 거예요. 월세는. 매매 가격에는 거품이 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월세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월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거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품인 건 아니지만 거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매매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월세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가고 어쩌면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아, 네네, 그렇죠. 흐름 자체가. 이거는 그냥 사용 가치가 높아져서 매매 가격도 높아진 것이고 그런 것은 붕괴하지 않는다. 네. 물론 거기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붕괴 수준은 될 수가 없다. 일본이 과거에 90년대에 그렇게 했듯이 그런 수준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뭐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실수요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시장에 좀 접근하면 될까요? 돈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 거기는 반드시 계속 오른다. 근데 지방, 공단이 있던 데들, 또 혁신도시, 이런 거는 가능성 전혀 없다. 그렇게 봐요, 저는. 세종의 집값은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희망 없다. 글로벌 인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동네들, 거기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가나자와하고 다카야마라고 하는데 이게 시골 동네예요. 거기를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외국인 기피증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토 가서는 교토 식당에서 2번이나 쫓겨났어요. 왜요? 일본말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시 가려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교토가 아니고 가나자와하고 이제 다카야마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갔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 더욱 놀란 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식당을 할머니들이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를 잘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그 일본 할머니들이. 그런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 손님 접대를 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글로벌이다. 이게 영어 못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식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동네 식당에도 외국인들 많이 온다 이제.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인스타를 통해서 세계에 소문이 나서 또 찾아온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새해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희망적인 뭐 메시지 한번 좀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세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행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미국발 변화가 찾아온다.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탐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다. 제조 역량,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되고 또 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 정세부터 세계 정세 그리고 중요한 경제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안을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